미국의 제3대 대통령이자 독립선언문의 기초위원이었던 토마스 제퍼슨은 회계에 밝았습니다. 토마스 제퍼슨도 조지 워싱턴처럼 농장주로서 농장을 운영하며 거래를 관리하기 위해 회계장부를 이용하였습니다. 토마스 제퍼슨은 과학과 건축에 관심이 많았고 호화로운 것과 좋은 책과 좋은 음식을 즐겼습니다. 그 역시 60년간의 거래를 회계장부에 남겼습니다. 장부에는 그의 삶과 관련된 온갖 사소한 것들까지 기록되어 있죠. 그의 회계 기록만 보더라도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렵지 않게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바이올린 연주도 훌륭했던 제퍼슨은 바이올린 현의 비용을 기록했고 자신과 아내가 카드 놀이와 주사위 놀이에서 잃은 돈까지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가장 위대하고 영향력 있는 인물들이 남긴 회계 기록들은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최고의 역사에 대한 기록물이기도 합니다. 상인들이 장사를 하면서 발생한 거래의 내역과 재산의 변화를 기록한 책을 장부라고 합니다. 그리고 장부의 상인의 활동을 기록하는 행위를 북이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북이와 회계를 구분 없이 같은 의미로 사용했죠. 하지만 현대에 이르러 회계는 단순히 상인의 거래나 재산의 변화를 기록하는 기술을 넘어 기업의 활동을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고도로 체계화되었습니다. 즉, 회계는 북이보다 더 넓은 영역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오늘날 비즈니스에서 성공한 많은 사람들이 회계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죠. 다음은 워렌 버핏이 한 인터뷰에서 한 말입니다. 사랑하는 자녀의 미래를 위해 무엇을 우선해서 가르쳐야 할까요? 회계죠. 회계는 비즈니스의 언어입니다. 회계를 모르면 21세기의 문맹으로 살아야죠. 일반적으로 회계는 정보 이용자들이 합리적인 판단이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경제적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경제적 사건을 식별하고 기록하여 전달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강의를 통해 더욱 자세히 알아볼까요? 자, 만화로 배우는 비즈니스 스쿨, 자, 회계 원리 첫 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저는 공인회계사 김용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하고 함께 이제 오늘은 그 회계 원리 입문 과정이 있죠. 자, 첫 번째 시간인데요. 자, 오늘 회계가 무엇인지 이런 개념에 대해서만 잠깐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우리 직장인이 회계를 왜 배워야 되느냐, 그 필요성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볼까요? 자, 여러분들이 영어는 다 배우시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우리나라 그 언어도 아닌 영어를 도대체 왜 배워야 되냐, 그죠? 결국 정보잖아요, 그죠? 정보를 읽고 듣고 말하고 쓰기 하기 위해서 그래야 그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의사결정이나 어떤 행동 등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회계도 마찬가지. 회계도 여러분들이 언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언어. 어떤 언어냐? 비즈니스를 하기 위한 언어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장을 다니시면 승진을 하셔야 되고요. 사업을 해야 되면 성공을 해야 되는데, 그때 상대방하고, 그죠? 항상 비즈니스는 파트너가 있거든요. 그럼 비즈니스 파트너하고 대화를 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비즈니스와 관련된 여러 가지 중요한 정보들을 빨리 해석을 해서 남들보다 빨리 의사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필요한 게 바로 회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계는 비즈니스 언어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정보를 읽고 듣고 말하고 쓰게 하기 위해서 바로 여러분들이 회계를 꼭 배워야 된다. 회계를 꼭 알아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선택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이걸 아셔야만 여러분들이 남들보다 좀 더 빨리 승진할 수 있고 남들보다 성공할 확률을 높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회계가 무엇인지 좀 살펴봐야겠죠, 그죠? 영어로는 이제 어카운팅이라고 하죠. 어카운팅이라고 합니다. 자, 과거에 회계라는 게 처음 나왔을 때 회계의 개념하고요. 지금 현대의 회계 개념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최신 현대의 회계 개념은 바로 미국 회계학회에서 정의하고 있는데요. 자, 회계라 무엇이냐? 일단 회계는 반드시 그 회계를 필요한 사람을 정보 이용자라고 합니다. 정보 이용자가 합리적인 판단이나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끔 경제적 정보죠. 경제적 정보를 파악하고 식별하고 측정을 해서 전달하는 과정을 우리가 회계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회계의 대상은 경제적 정보고요. 회계를 누구한테 전달해 주는 거예요? 정보 이용자한테 알려주는 건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정보를 일단 알아야겠죠. 정보를 식별을 하고 그 다음 계산을 해야 됩니다. 이걸 측정한다고 표현해서 식별, 측정, 전달이죠.
측정하고 또 정보 이용자한테 알려주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정보를 찾아서 계산해서 보고해주는 과정을 우리가 회계다라고 하니까 회계 3요소는 식별, 측정, 전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최신 현대의 회계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회계랑 좀 유사한 용어가 북이란 말이 있어요. 북인 영어로 이제 북키핑이라고 하는데, 자, 북이라는 건 회계의 그냥 아주 일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회계를 잘하기 위해서는 식별, 측정, 전달을 잘하기 위해서는 회사는 반드시 장부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거를 반드시 장부에다가 기록을 해야 측정도 더 잘할 것이고 또 전달도 더 잘할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런 기록하는 과정만을 우리는 북이라고 하니까 북이는 이 회계의 한 수단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회계랑 북이랑 거의 동의어로 썼습니다만 현대적인 회계 개념은 훨씬 더 넓은 의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기업들은 개인들하고는 달리 보고할 정보 이용자들이 많거든요. 그럼 이런 북이 시스템도 효율적으로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도입한 컨셉을 우리가 복식북이라고 해요. 복식북이. 그럼 복식북이의 반대말은 단식북입니다. 그럼 복식북이는 어떻게 하자는 거냐? 어떤 거래가 발생하면 기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왼쪽, 오른쪽에 나눠서 기록을 하고요. 그 합산된 값이 항상 똑같게끔 해주는 게 바로 복식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식북이는 왼쪽과 오른쪽에다가 나누어서 기록을 한 후에 왼쪽의 합산과 오른쪽의 합산 금액이 항상 똑같아야 돼. 그래야 그 내가 올바로 오류가 없이 잘 기록을 했다라는 걸 검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자기의 기록을 검증하기 위해서 왼쪽의 합계와 오른쪽의 합계가 같게끔 해주는 이런 회계 시스템을 뭐라고 그래요? 복식북이라고 합니다. 복식북이. 이해되시죠? 그래서 복식북이는 단식북이보다 검증 시스템이 매우 효율적이에요. 자,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이게 회계는 여러분들 회계를 잘 하시려면, 여러분들 언어를 잘 하려면, 영어를 잘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느냐? 보케블러리라고 아시잖아요. 그죠? 단어를 좀 외우셔야 돼요. 단어를. 그럼 회계를 잘 하려면 회계 용어를 좀 외우셔야 돼요. 와닿지 않아도 외워야 돼요. 우리가 단어를 꼭 외우듯이. 자, 그럼 회계에서는 왼쪽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차변이라고 해요. 차변. 그럼 오른쪽을 뭐라고 하느냐? 대변이라고 해요. 대변.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차변, 대변 이렇게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와닿지가 않죠. 처음에 배울 때는. 근데 영어를 잘 하시려면 보케블러리를 외워서 자꾸 써야 돼요. 자꾸 말을 해야 돼. 그래야 그 보케블러리가 익숙하게 들어와서 문장화 시켜가지고 능수능란한 영어가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회계도 잘 와닿지 않는 용어가 처음 나왔다 하더라도 자꾸 쓰셔야 돼요. 자, 왼쪽을 뭐라고 그래요? 차변. 오른쪽을 대변. 그럼 차변의 합계랑 대변의 합계가 항상 일치하도록 해주는 그 시스템을 뭐라고 하느냐? 복식북이 시스템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어렵지 않죠? 그죠? 그리고 이러한 복식북이는 회계의 한 일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실 거라고 믿고요. 자, 그러면 이러한 회계가 물론 여러분들한테는 비즈니스 언어로서 중요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다니는 기업들, 대부분의 기업들은 주식회사가 많죠. 자, 이런 주식회사가 왜 회계가 필요한지가 또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주식회사에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또 주식회사와 같은 어떤 기업을 운영을 한다면 그런 비즈니스를 할 것이기 때문에 자, 이러한 주식회사가 왜 회계가 필요한지를 또 아셔야 돼요. 그럼 주식회사가 다른 실체랑 좀 다른 점이 뭐냐면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죠. 그럼 주식회사의 소유주를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주주라고 하죠. 주주라고 하고 경영은 경영자, 경영진이 하잖아요. 그죠? 그럼 일단 주식회사는 주식을 발행해서 주주들로부터 자금을 출자를 받습니다. 그럼 주주들이 돈을 댄 거예요. 주식회사를. 하지만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다고 했으니까 주주들은 경영을 직접 하지는 못해요. 대신에 경영할 사람을 뽑아야겠죠. 그 사람이 뭐예요? 경영진이죠. 경영진. 그럼 경영진을 주주는 의결권을 행사해서 몇 명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기업마다 규모마다 다르겠지만
경영진을 뽑아서 그들이 뭐라는 거예요? 경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소유와 경영이 분리가 되어 있어요. 대신 돈은 누구 돈이에요? 주주 돈이죠. 그러면 주주들은 뭘 알고 싶을까요? 경영진이 주주들이 출자한 돈을 가지고 얼만큼 잘 장사를 하고 있는지를 알고 싶겠죠. 그래서 경영진은 이사가 될 수도 있고 임원이 될 수 있고 하여튼 경영진은 주주들로 하여금 그 기업의 자원을 경영할 권한을 위임을 받았잖아요. 이런 걸 우리가 앞으로 수탁 책임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경영진은 자신의 수탁 책임을 잘 이행했는지를 주주들한테 보고해야겠죠. 보고. 그래서 수탁 책임을 보고하는 것이 경영진의 임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보고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것 같아요? 결국은 회계가 필요한 거죠.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회계가 왜 필요한지 알기 위해서는 주식회사의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었다라는 말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주가 돈을 냈습니다만 실제로 경영은 경영진이 합니다. 그럼 경영진은 대신 주주 대신에 이 돈을 잘 관리를 하고 책임을 맡은 거잖아요. 그러면 공장을 건설할 수도 있고 재고자산을 사올 수도 있고 광고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럼 얼만큼 잘했는지를 매 연도 말에 가서 주주총회 가서 어떻게 했습니다를 보고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보고하는 절차를 우리가 바로 어카운팅 회계라고 하는 것이죠. 자, 물론 회계는요, 자, 이러한 주주들한테 보고하는 회계가 있고요. 경영진 본인도 이용하고 싶은 정보가 있을 겁니다. 자, 그에 따라서 재무회계랑 관리회계라는 용어로 나눕니다만 보통 회계 아무 말 없이 회계라고 하면 이 중에 우리는 재무회계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우리 회계 원리 시간에 배운 회계도 재무회계의 원리인 거예요. 회계 원리지만 재무회계 원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관리회계는 재무회계보다 이제 약간 조금 난이도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관리회계라는 또 나중에 여러분들 커리큘럼 비즈니스 스쿨에 있으니까 그때 가서 보시면 되는데 자, 재무회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 이렇게 관리회계랑 비교하시면 또 도움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비교를 좀 해보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재무회계는 재무회계 정보를 누가 이용하느냐? 주주입니다. 주주. 자, 주주와 같은 사람을 앞으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외부 정보 이용자라고 해요. 왜냐면 주주는 경영할 수가 없으니까 정보를 알 수가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삼성전자의 주식을 샀거나 애플의 주식을 샀다면 삼성전자나 애플의 주주가 된 겁니다만 경영 상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럼 경영 상태를 어떻게 밖에 알 수가 없느냐? 그 삼성전자의 경영진이나 애플의 경영진이 보고를 해줘야겠죠. 어떻다라는 걸 보고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어쨌든 보고 받기 전까지는 내부 정보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주주는 정보를 알 수가 없는 사람이니까 외부 정보 이용자로 보고요. 자, 주주 말고 또 돈을 빌려준 사람을 앞으로 채권자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세금을 징수할 정부들도 아직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외부 정보 이용자라고 합니다. 반면에 경영진은 본인이 경영을 하고 있으니까 본인이 정보를 모르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럼 당연히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느냐? 내부 정보 이용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내부 정보 이용자한테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을 관리회계라고 하니까 이거는 내부 보고 목적이고요. 외부 정보 이용자들한테 정보를 전달해 주는 걸 재무회계라고 하니까 이런 건 외부 보고 목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재무회계는요. 주주도 불특정 다수인이고요. 채권자도 불특정 다수이다 보니까 일일이 한 명씩 다 우리가 설명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고되는 정보를 표준화해야 돼. 표준화. 그래서 누가 봐도 알 수가 있게끔 표준화된 정보가 필요한데 그 정보의 수단이 바로 뭐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재무제표죠. 재무제표. 이 재무제표에서 여러분들이 많은 정보를 얻을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재무회계의 결과물이 바로 뭐냐? 재무제표고요. 그럼 재무제표를 통해서 경영진은 주주에게 회사의 정보를 다 보여줘야 됩니다. 주로 언제 보여주느냐? 회계 연도 말이 끝나고 정기적인 보고하는 시점. 주로 언제냐면 주주총회 시점 또는 금융감독원에다가 신고하는 시점. 이럴 때 재무제표를 통해서 회사의 성과 등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하지만 경영진은 경영을 해야 되니까
이런 표준화된 재무제표는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특수 목적 보고서를 통해서 또 시점을 정할 필요도 없죠. 빨리빨리 그때그때 따라서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왜냐하면 경영진 입장에서 보면 어떤 고객이 찾아와가지고 거래처가 찾아와서 굉장히 많은 물량을 굉장히 낮은 가격으로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테슬라라는 회사 알잖아요. 그죠? 대표적으로 전기차 만드는 회사인데 테슬라 자동차에 어떤 글로벌 렌트카 회사가 제안을 하는 겁니다. 전기차 한 10,000대를 대신 현재 가격보다 한 30% 싸게 제공해달라고 제안을 한다면 경영자는 그때 반드시 들여다볼 게 바로 뭐냐면 원가란 말이에요. 원가. 그럼 그런 원가를 빨리 알려줘야 되니까 그런 정보를 제공해주는 걸 우리가 관리회계라고 하는데요. 그때는 이런 격식이 필요 없다는 거죠. 재무제표라는 격식도 필요 없고 어떤 시점이 필요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자, 이런 거가 바로 관리회계인데 우리가 지금 오늘 배우는 회계 원리는 재무회계 원리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그렇죠? 재무제표가 무엇인지를 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이 재무제표는 언제 보고돼요? 회계 기간이 다 끝나고 주주총회 가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옛날 정보죠. 주로 과거 사건의 결과인 거예요. 무슨 얘기 알겠죠? 그러니까 어떤 A라는 회사에 이익이 만약에 100억이 생겼다. 그건 옛날 작년도에 100억을 벌었다는 거지. 앞으로 100억을 벌 예정이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무제표는 항상 미래 데이터가 아니고 미래 정보가 아니고 물론 과거의 정보를 보고 미래를 예측을 해볼 수는 있겠죠. 우리가 앞으로 얘는 이렇게 될 거라고 예상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만 그 정보 자체가 미래 정보는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 사건의 결과라는 겁니다. 자, 하지만 관리회계는 그 정보가 과거 사건의 결과도 있습니다만 미래 예측 정보도 줘야겠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동차를 많이 제조하게 된다면 그럼 벌써 이건 제조하지 않은 상태니까 미래의 어떤 사건을 미리 예상해서 정보를 주는 게 또 관리회계일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어쨌든 재무회계는 재무제표를 통해서, 그러니까 재무회계, 그러면 무조건 재무제표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럼 재무제표를 통해서 정보를 전달해 줄 텐데, 누가 누구에게요? 경영자가 주주에게 정보를 줄 텐데요. 이 재무제표를 통해서 경영진이 수탁 책임을 잘했는지를 볼 거란 말이에요. 근데 경영진은 잘 보이고 싶죠. 그러니까 이 성과를, 재무제표를 왜곡할 가능성이 커요. 자기한테 좀 좋은 쪽으로. 자, 그런 걸 우리가 분식회계를 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좋게 화장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믿을 수가 없잖아요. 자, 그러면 재무제표를 만들 때는 반드시 규칙이 있어야겠죠. 규칙. 그 규칙을 뭐라고 하냐면 회계 기준이라고 해요. 회계 기준. 그러니까 회계 기준에 맞춰가지고 재무제표를 만들게끔 해줘야겠죠. 그러면 경영진이 마음대로 이 재무제표를 왜곡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재무회계에서는 회계 기준이라는 작성 원칙이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관리회계라는 거는 그런 게 필요 없다는 것도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재무회계는 재무제표를 통해서 정보를 전달해 줄 것인데요. 그 재무제표는 반드시 회계 기준이라는 작성 원칙이 있어야 되고요. 또 이 작성 원칙대로 됐는지를 보는 절차를 우리가 회계 감사라고 하죠. 회계 감사라는 것도 재무회계만 있는 거지 관리회계라는 거에는 있을 수가 없겠죠. 자, 그러면 회계가 무엇인지는 대충 이해가 되시고 회계가 왜 필요한지도 이해가 됐고 회계의 수단이 바로 뭐냐? 재무제표다. 또 재무제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느냐? 작성 원칙인 회계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까지는 여러분들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재무제표는 무엇이냐? 어떤 게 있느냐? 이것도 회계 기준에서 다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럼 재무제표는 영어로 뭐라고 하느냐? Financial Statement라고 해서 약자로 FS라고 많이 쓰는 겁니다. 그럼 기업의 정보, 외부 정보 용자가 필요한 재무적 정보를 제공해주는 보고서가 바로 재무제표 Financial Statement라고 합니다. 자, 이것도 회계 기준에서 다 정해져 있어요. 자, 그럼 재무제표는 5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재무상태표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는 주로 자산, 부채, 자본을 보여줄 거예요. 그건 이제 다음 차시에 설명드릴 겁니다. 두 번째가 포괄손익계산서여서 수익, 비용,
이익 뭐 이런 걸 보여줄 겁니다. 그래서 5개가 있습니다만 사실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재무상태표랑 포괄손익계산.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나 샀는데요. 당장 재무제표 보면은 이익부터 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단 포괄손익계산서가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부채가 얼마냐 이런 것도 중요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재무상태표인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재무제표가 자본변동표. 그러니까 계속 얘기하지만 영어를 잘하려면 보캐블러리를 외우듯이 회계를 잘하려면 이런 이름들 자꾸 외우는 겁니다.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자, 그럼 이 4가지는요, 전부 숫자로 돼 있어요, 숫자. 그래서 이걸 재무제표 본문이다라고 표현하고요. 그럼 이 숫자가 어떻게 계산됐는지를 또 설명을 해주겠죠. 그 설명을 숫자 옆에 있다가는 그 숫자가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숫자만 먼저 보여주고 나중에 뒤에 가서 저 숫자에 대한 설명을 좀 해줘야 되잖아요. 그걸 우리가 주석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주석. 근데 주석도 재무제표의 일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재무제표는 4개의 본문과 본문을 설명해주는 주석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얘기합니다만 외우세요. 여러분들이 회계 원리를 잘 하려면 좀 많이 자꾸 외우시면 익숙해지고요. 익숙해지면 다음 스텝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영어라고 자꾸 생각하세요. 영어 잘하고 싶어? 단어 외워야 되죠. 그러면 회계 잘하고 싶어? 회계 용어를 좀 외우셔야 됩니다. 그럼 오늘 차변, 대변이란 말도 외웠고, 재무회계, 재무제표, 회계기준, 이런 가벼운 용어들을 오늘 살펴봤고요. 그럼 다음 차시에는 이 재무상태표 등 이런 재무제표가 도대체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다 들었으니 퀴즈를 하나 풀어볼까요? 복식부기는 모든 거래를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누어 기입하여 각 합계가 일치되도록 기록하는 것입니다. 왼쪽을 복식부기에서는 무엇이라고 하나요? 정답은 바로 차변입니다. 정답을 모두 맞추셨길 바라며 다음 강의로 찾아올게요. 이 강의는 휴넷과 이페스코리아에서 유료로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만화 왕초보를 위한 회계 튜토리얼은 기초 지식이 없는 독자라도 쉽고 재미있게 회계를 공부할 수 있도록 만화로 풀어 저술한 책입니다.